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미국 증시의 움직임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S&P 500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3% 넘게 큰 폭의 급락을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한 데에는 CPI 지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8.3%를 기록했습니다. 전달에 8.5%였기 때문에 분명히 수치상으로 보면 일단 피크아웃이 된 건 맞긴 맞거든요. 하지만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는 물가가 높게 나오기도 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따져보니까 이 물가 지표를 긍정적으로 보기 참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잠시 후 시황과 그리고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에 대한 공포가 다시 한번 시장을 짓누르게 된 것이고요. 이 덕분에 이 때문에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현상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애플의 주가가 거의 5%가량 급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애플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으면서 이제 세계 최고의 기업은 아람코가 차지를 하게 됐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마감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채린 앵커입니다. 1시간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수요일이었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 가장 긴장하고 있었던 4월 CPI 지수가 발표되면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고 여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시장이 바닥 찾기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1% 이상 떨어지면서 3,935포인트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오늘 3%대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1,300포인트 선까지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인플레이션 데이터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4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8.1%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음식을 제외하고 본 근원 CPI의 상승률이 높다라는 부분이 큰 문제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 전년 대비로는 6.2% 급증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온 숫자로는 일단 확실하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추세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분명히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0.5%포인트 금리 인상만으로는 이렇게까지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연준이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 관리에 나설 수 있게 되리라라는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연준이 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신뢰가 약해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다음 FOMC 회의에서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감행하게 될 거다라는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패드워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 연방 기금 금리 선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드는 수치입니다. 오는 6월 FOMC에서 연준이 현재 연방 기금 금리인 0.75%에서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더 올려서 여기 15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금리를 인상시킬 거다라는 확률이 12%까지 상승을 하게 된 모습입니다. 밤사이에 수치가 한 10%에서 12%까지 계속 조금씩 높아진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미국의 장기물 금리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 장중에 CPI 지수가 발표됐던 시점이 바로 이때쯤입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8시 30분 물가지표 발표 직후에 순간적으로 3%를 다시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해보자면 이 CPI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됐다는 근거가 아직은 불충분한 가운데 연준이 생각보다 긴축 시계를 더 빠르게 앞당겨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섹터와 종목별 등락 현황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테크주들이 밀집되어 있는 3대장 섹터가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임의 소비재와 이 기술주 3% 넘는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안에서는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가 5%대의 급락세를 기록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역시 3% 이상 크게 빠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부적으로는 메타와 넷플릭스가 각각 4%와 6%대의 하락세 나타냈고요. 그랬던 반면에 이렇게 초록불을 켜고 있는 종목 일렉트로닉 아츠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FIFA와의 파트너십을 종료시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모펫 네이튼슨에서는 앞으로의 변동을 이겨내기에 견조한 기반이 잡혀 있다라는 평가를 전하면서 일렉트로닉 아츠 지금 매수해봐도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주가는 11%가량의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커뮤니케이션 sek터 내에서 디즈니의 주가 오늘 2%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 조금 전에 실적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EPS가 1.08달러, 매출이 192억 5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유료 구독자 수의 증가세인데요. 예상됐던 1억 3,500만 명보다 높은 1억 3,770만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오늘 장중에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104.79달러를 터치했다가 현재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4.5%가량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의 긍정적인 주가 반응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시클리컬 섹터 내에서의 정규장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3% 하락 그리고 테슬라가 8%대 급락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시장 대비 아웃퍼폼했던 섹터가 바로 에너지 섹터입니다. 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하루이고요. 특히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2%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85억 3천만 달러의 매출에 주당 2.12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각각 월가 기대치를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주가도 긍정적인 반응을 낳아줬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오늘 머크가 1%대 상승, 금융 섹터 내에서는 비자가 1%대 상승입니다. 각각 다우지수 내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하나씩 차트를 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기업인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떨어지는 흐름 진행이 됐습니다. 3억 2,200만 달러의 매출이 예상됐지만 3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이 발표가 됐고요. 매출 미스에 따라서 주가는 37% 급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블록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블록스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 직후에는 10% 이상의 급락세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주당 27센트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큰 손실폭을 발표했습니다. 거기다가 매출도 기대치보다 낮았고 부킹 건수도 지난 분기 대비 3% 하락, 또 일일 활성 이용자 수도 기대 이하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어닝 리포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3.4%가량 상승 마감이 됐죠. 정확히 주가가 이렇게 장중에 턴어라운드한 이유가 뭔지 그 원인이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측에서는 5월과 6월에 성장성이 더 기대된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 때문이지 않냐라는 추측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웬디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매장 수를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2%대의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시장 기대치 이하였고요. 무엇보다 마진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면서 오늘 장에서 주가 11% 이상의 급락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로는 비욘드 미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역시나 실적을 내놨고요. 주당 순손실 예상됐던 1.01달러보다 높은 1.58달러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역시도 예상됐던 1억 1천만 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현재 23%의 급락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미국 내 재고가 큰 폭으로
큰 폭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가스관이 가동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 가스관이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산 가스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일 하루에만 이 가스량이 18%가량 줄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공급량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 보니까 유가가 큰 폭으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5.8% 뛰어오른 105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가격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CPI 발표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3만 달러, 이제는 2만 9천 달러 선까지 반납을 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더리움 역시도 10%대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리스키 에셋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약하죠. 여기에 대한 어떤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 붕괴도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고요. 잠시 후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갑니다. 지난번 사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흉흉했던 시장인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피크예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 지표와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피크는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은 이어질 것이다. 공포감을 좀 잠재우기에는 여전히 좀 역부족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4월 CPI가 전달 대비해서 YOY 기준 상승률은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하고 말았는데, 이를 두고 투자정보 웹사이트 베런즈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피크를 친 것이 아니며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이번 지표가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을 것임을 좀 입증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그러고 이 상승률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피크가 맞습니다. 하지만은 베런즈에서는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다른 숫자를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헤드라인 넘버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달 대비해서 YOY 상승률이 둔화한 것도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 전달 대비해서 하락을 했죠. 이것 덕분이었는데 이것은 일시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제프리스 등의 기관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휘발유 값이 사상 최고치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에너지발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근원 CPI가 더 악화가 됐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MOM 기준으로 0.6% 상승이 나타났는데 예상치 0.4%를 상회를 했고 전달 대비해서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비, 근원 CPI의 뭐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일컬어지는 주거비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또 제프리스가 주택시장과 관련한 인플레이션의 완화 기미가 없다라고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상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이 유지가 되면서 임금과 서비스 가격이 교대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현상, 이런 것을 봤을 때 경기의 연착륙이 더욱더 어렵다라고 베런즈에서는 분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티 같은 이 기관의 말을 불러서 연준의 더 매파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에너지 가격이 4월에 잠깐 좀 주춤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피크아웃 친 것처럼 보이지만 서비스 가격 높아지고 있고 임금 높아지고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이건 절대 피크처럼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월가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선물 시장에 급등하다가 이제 CPI 지표 발표된 직후부터 급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파른 인플레이션에 따른 시장의 불안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뭐 그럴 것 같다라는 게 월가의 좀 중론인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이 아직 피크가 아니고 그리고 원인이 공급 쪽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굉장히 강하면서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강하고 그리고 또 서비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런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의 불안에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콜을 하는 거에 근거도 이것과 정확하게 일맥상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서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소비 심리에 타격을 줄 것이고 결국은 증시 추가 하락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고요. TS 롬바드라는 기관에서도 인플레이션의 대부분이 미국 국내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 멈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추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S&P 500 지수에 지금으로부터 뭐 한 25% 정도 추가 하락, 그러니까 뭐 한 3,000선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점친 데이터 트랙 같은 기관에서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용 둔화를 좀 정조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이 결국은 또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증시 추가 하락의 근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나온 인플레 지표는 굉장히 시장 측면에서도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좀 걱정스러운 지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긴 시간을 들여서 물가 지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올해 최고 적중률이라는 건데 모건 스탠리 보이시죠? 모건 스탠리가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시장을 굉장히 잘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건 스탠리가 앞으로의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런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실 올해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급격하리라고 또는 원자재 가격의 랠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나타날리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IB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모건 스탠리가 그 어떤 IB보다도 사실 시장에 가장 근접한 그런 평가와 전망을 내렸었는데 사실 작년 말에 S&P 500 지수 연간 목표치 전망을 올해 5천 이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모건 스탠리는 아니다, 하락할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오기도 했었고요. 주식의 고밸류에이션이라든지 연준의 긴축, 또 고인플레이션 이런 경고를 계속해왔던 게 또 모건 스탠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맞힌 것이 모건 스탠리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건 스탠리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여전히 경고의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성장률의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면서 방어적 분산형 포트폴리오가 지금 꼭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켓워치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2023년 2분기까지 S&P 500 지수가 3,900선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섹터별로는 헬스케어와 유틸리티의 비중을 또 높여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랠리를 보일 것이라면서 원유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내보내고 있고 3분기에는 브렌트유 가격이 $130에 도달할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잘 맞췄다고 앞으로도 잘 맞히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잘 맞힌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의견에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이런 전망이 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건 스탠리가 잘 맞췄다. 지수 전망을 잘 맞히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스트래티지스트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수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좀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행 지표 성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올해 다소 어렵다라는 그런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4년 연속 랠리는 좀 무리다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해에 특히 이제 상반기에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역사적 데이터로 입증이 된 바가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는 해다 그리고 또 이익 성장이 피크 아웃을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올해 미국 증시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모건 스탠리가 정확하게 맞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처음에 배경도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난 2020년 말에 주요 IB가 S&P 500 지수 2021년도 목표치를 제시한 것을 보면은 거의 다 틀렸습니다. 거의 맞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은 인정할 것은 모건 스탠리가 경기 사이클의 후퇴 기미를 포착을 했고 이것이 전망에 적중하는 데 일부 기여했다는 점. 이 점은 꼭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기관들이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을 예상을 했지만은 과거의 경험을 빌어서 결국은 경기 상황이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경기 침체 공포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가운데 모건 스탠리는 사이클의 후퇴를 계속해서 좀 주창을 해왔다.
이 부분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원자재주 그리고 방어주를 좀 이른 시점부터 밀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진짜로 뭐 적중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 확인했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극적인 반전인데 로블록스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날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에 극적인 반전이 이룬 기업이 바로 로블록스였는데요. 발표 직후에는 시간에 걸해서 주가가 뭐 한 10%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날에 정규장에 급등을 하면서 그래도 뭐 한 3% 정도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중 한때는 무려 13% 가깝게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었고요. 전일 발표된 이 1분기 실적은 분명히 좀 부진했습니다. 적자폭이 예상치 대비해서 더 컸고요. 이런 뭐 게임 관련 업체에서 우리가 핵심 지표라고 일컬어지는 조정 매출로 바로 이어지죠. 부킹스 지표, 그러니까 이런 게임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결제를 한 그 금액을 뜻하는데 이 지표 역시도 예상치를 미스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4월 지표도 안 좋았고 특히 결제액이 4월에 8에서 10%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경영진에서 추측을 하면서 실적 결과 자체는 좋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좋지 않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장 둔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조정한 것을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을 하는 이날의 좀 정규장의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주가의 반등이 좀 정규장에서 나타났을까요? 투자정보 웹사이트 모틀리 풀에서는 가치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때는 이 기업의 주가가 이 매출의 30배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한 7배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서 이 저평가 매력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킹스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의 참여도 개선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모틀리 프로에서는 평가를 했는데요. 참여 시간이 YOY 기준으로 22% 증가를 했는데 이거를 돈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수익화는 아직까지 좀 개선이 필요하지만은 이런 핵심 지표가 좋았던 점이 주가의 반전의 이유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평가 매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사실 성장 둔화되고 있다는 게 이 저평가가 얼마나 더 저평가될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이유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기관의 분석들 제가 좀 더 살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개선 기대가 살아있다는 점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주가를 좀 끌어일으킨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키뱅크 같은 기관에서 수익화는 유저 성장, 그러니까 참여도 개선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이제는 좀 수익화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향후 몇 달간의 성장 반등에 대한 자신감을 경영진이 내비치기를 기대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경영진이 3월이 바닥이었다. 그러면서 4월에는 YOY 수치가 개선이 됐다. 5월, 6월도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종합을 하자면은 핵심 지표, 그러니까 지금 유저들이 참여하고 또 유저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양호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금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하반기에는 좀 업황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 반전을 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평가인데 하반기가 기대되기 때문에 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요, 아람코 애플 역전. 더 이상 이제 애플이 세계 최대의 기업이 아닌 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데요. 자, 최근 원유 시장 랠리가 보이면서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은 빠르게 커지고 있죠. 반면에 뭐 중국 코로나 락다운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다, 금리 상승이다,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애플의 시가총액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다 결국은 지난 밤 사이에 사우디의 시가총액이 애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은 애플이 아니고요.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자, 수요일장 기준으로 보면요, 아람코의 시총은 2.43조 달러가 기록이 됐습니다. 애플은 이날 급락과 함께 시가총액이 2.37조 달러대로 낮아졌습니다. 물론 애플과 아람코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어쩌면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글로벌 시장의 현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 애플은 왜 5% 가까이 떨어졌을까? 사실 애플에 갑작스러운 악재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굳이 찾아보자면 구글이 스마트워치를 내놨다는 뉴스 정도가 이날 나오긴 했었는데, 뭐 이날 구글은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새로운 픽셀 워치를 선보였고요. 또 신작 픽셀 폰, 그리고 새로운 픽셀 버즈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올 가을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도 역시 뭐 애플의 급락 이유로 보기에는 사실 좀 뭔가 부족해 보이죠. 자,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애플 걱정이라더니 최근에는 이제 애플마저도 주가가 크게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어서 애플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애플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사실 올해 빅테크가 일반적으로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굉장히 선방을 했었죠. 근데 이날 말씀해 주셨듯이 뭐 한 5% 정도 급락을 하면서 올해 저점까지 이제 애플의 주가가 추락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자체적인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시장 전반의 우려가 지금 경기 침체, 특히 이제 뭐 IT 제품, PC도 그렇고 스마트폰을 포함한 세트 전반에 좀 수요도나 우려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애플도 좀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성장주도 이제는 경기 상황을 따라가기 마련이죠. 지금 상황들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떤 경기에 상관없이 구조적인 성장을 IT 기업들, 성장주들이 하더라라는 인식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경기 상황이 여전히 좀 따라가더라 이런 또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웨드부시 같은 기관에서 지난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5bp의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들어서 기술주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 그러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여전히 우리 탑픽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었어요. 근데 그 후에 지금 시장 전반이 흘러가는 거를 보면은 이 같은 콜이 틀렸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 역시도 뭐 별 수 없더라.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